우리에게 자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족적인 질서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스스로의 궤도를 정하여 어김없이 운행하는 것이 자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위력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섭리를 거슬리지 않으면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준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연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엉석을 부리고 투정을 하면 자연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보는 관점을 종합하면 그것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자족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만 따뜻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가난의 한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댈 수 있으며 언제든 우리를 따스하게 반겨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 소박하고 소탈한 생활을 이끌어 나갈 때 또는 자연과 일치가 된다고 느꼈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선조 나아가 한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과 일체감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공통된 것이 아니라 농경사회의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5천년 농업사회의 아키타입, 고형태 원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에 신화가 덧붙여져서 형성된 민족의 동질성 혹은 주체성에 의해 결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연으로 불리울 수 있는 족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시조가 있으며 그 시조는 대부분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 중에는 용왕이나 천재의 아들도 있고 낙행한 왕족이나 유배당한 세도가도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신화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초인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시조에는 빛이나 소리, 눈이나 비 등의 자연 현상이거나 인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용왕, 천재 등의 초월적인 존재로서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자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시조의 후광으로서, 초월적 존재로 나타날 때는 아들이거나 서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나타나는 신화는 무엇보다도 친밀한 인간적인 것이며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의 확보와 일체감의 조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피로 묶인다는 것은 희노애락뿐이 아니라 재산과 권세 혹은 삶과 죽음까지를 공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농경사회의 전통이 생겨납니다. 관혼상제의 유교적 의식은 족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재나 당굿, 장성굿 등은 동아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마당놀이나 사물놀이 등은 둘의 결속을 위해서 원래의 뜻에서 변질되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진 것들로 생각됩니다. 이 또한 한국인의 자연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그 유풍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의 품앗이 등의 이름으로 아직도 우리의 농촌에 남아있는 공동체 의식이거나 짓거리나 마당놀이 등에 남아있는 신명 혹은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로 보여지며 이것은 현생 인류의 공통적인 의식 구조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한국인은 신화와 아키타입에 바탕한 농경사회의 유풍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인격화된 자연의 섭리를 스스로 설정하여 어기지 않는 의식구조와 행태를 생득적 체질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총체적이고 개연적인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시각예술, 그 중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와 작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기로 합시다. 자연을 향한 한국 작가들의 집념이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주에서 1991년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으로는 겨울 대성리전, 야투, 바다미술제, 크마트 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과 연륜이 다르듯 이들의 활동과 작품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만 쉽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그룹은 자연이라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가와 그룹이 지향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이 돼 그 자연은 어느 누구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파괴적인 거대함이나 사유화의 의지 혹은 환경의 도전이라기보다는 신앙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이 작가들의 지향점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의 자연관이 근본적으로 자연으로 뛰어나가 이런 유형의 작품을 만들게 하는 동인이 됩니다마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술과 예술가는 현실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이 예술관이 젊은 작가를 눈 덮인 강변이나 무인도 등으로 이끌어내고 작품을 만들게 하는 하나의 동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반아카데미즘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의 화단에서 주류는 선전국전을 필두로 한 관전과 명문대학 미술과의 학연 인맥 등으로 고착되고 경색된 느낌입니다. 이러한 화단의 구조에 숨이 막힌 젊은 작가들이 반아카데미즘, 반제도권 미술을 주장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국 화단의 주류에서 소외되었다는 반발 심리가 작용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민중미술이요 앙포르메리였고요. 대성리전을 위시한 야외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기본 지식을 가지고 5가지 양상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겨울 대성리전은 경기도 북한 강변 대성리 화랑포에서 1981년 1월 겨울 대성리 31인전을 시작으로 올해 11회전을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체험적 자연과 자생적 토양 속에서 안을 수렴하면서 바깥 지향적인 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열린 미술 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3개의 강령으로 나눕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마도 자생적, 체험적, 자발적이라고 표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념은 운영위원회 측에서 내건 것이고 모든 작가들이 모두 이러한 이념에 입각해서 작품을 제작, 전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겠지만 겨울 대성리전을 참관하고 비디오로 기록하면서 느낀 점은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 속에서 자연의 일부분이나 반영으로서 자연을 호흡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대성리전에서 보는 자연은 우선 인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은근히 제작의 동기에서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랑포 강변이라는 인문 환경입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유원지로서의 환경, 식당이나 위락시설이 포함된 가건물 등은 작가들에게 보다 선명하고 눈에 띄는 구조물로 보이기 위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작품들에 인간의 형체가 도입되는 것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작품에 도입되는 거울은 인간이나 자연의 반영으로서, 그리고 색천이나 띠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은근한 반발이나 저항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투는 1981년 8월 공주 금강백사장에서 40여 회원에 의해 창립전을 가진 이래 연례 전시와 계절 전시 등의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전시 및 감상회를 가져왔습니다. 농구 용어로서 들에서 던진다 또는 들에서 던져져 온다는 뜻을 가졌다.
라는 야투는 창립 당시 이념인 바 야생화와 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산탄총을 쏘아대듯이 제작되는 작품들이 들이 자연을 내어주고 들에서 크고 사는 자들의 꿈처럼 넓고 깨끗한 의식을 생명의 원음으로 환원하여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요약될 수 있는 선언문을 창립 이래 고수해왔으며 올해 7월에는 독일의 작가들을 초청 국제적인 미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투의 작품들은 자연을 공감하는 신체 의식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야투는 상징적인 신체를 통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야투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천진무구한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오염되지 않은 심성을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자연 속에서 행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실내의 전시로 옮깁니다. 물론 자연 속에서 행위거나 설치된 작품은 의식이 끝나는 동시 철거됩니다. 산들바람에 미동하는 나뭇잎이나 아침 이슬처럼 신선하고 깨끗한 심정을 자연에서 풀어내되 그 흔적을 자연에 남기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바다미술제는 1987년 9월 해운대에서 시작, 89년 이후에는 광안리 해변으로 옮겨 90년에는 그랑프리제를 도입하여 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렷한 강령이나 선언문을 내어 보이진 않지만 자연의 원초적인 정서를 도시 문명에 환기시킨다는 목표 그리고 지방 문화의 국제화라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겨울 대성리장과 마찬가지로 광안리는 관광지이며 유흥지입니다. 다양연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인공의 도시이고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미술제의 작가들은 대성리전의 작가들과 마찬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즉 인위적인 주변 환경에 비해 눈에 띄는 작품으로 보여야 할 필요 그리고 바다라는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미술제의 작품들은 우선 인문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시각적 현실을 강조한 작품이 눈에 띕니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무의자연을 인위자연적 구조로 치환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마드쇼는 1990년 1월 5칸전을 중심으로 모인 작가들이 그해 5월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교감예술제 크마드쇼를 개최 1991년 5월에는 두 번째 크마드쇼를 추진 중입니다. 미술을 중심으로 시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를 한자리에 모아 관중과 호흡을 나누고 동시에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에 연결한다는 의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감예술, 커뮤니케이션 아트는 나비뿌리전, 작업일지전, 성과학 환경 등 행위와 설치가 중심이 되는 전시와 비디오 시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에서 바탕한 커뮤니케이션의 심화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크마드쇼의 배경은 수원성곽입니다. 수원성은 수원의 역사이자 태동이고 상징입니다. 수원성의 축조에서부터 수원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수원이라면 먼저 수원성을 떠올릴 만큼 수원성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겨울 대성리전이나 바다미술제와 같은 인문 환경이지만 크마드쇼에서 보는 수원성과 장안공원은 뿌리 깊은 역사의식과 수원 시민으로서의 이 역사와의 교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마드쇼는 수원성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집결하는 형태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장소와 인문 환경으로 확산되는 자연과 자연으로 환원하는 인간의 소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크마드쇼는 절대장소 이름으로 개념화한 인문과 자연과 인문 환경을 포함하는 자연률로서의 자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그룹을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같은 자연이라도 그룹의 지향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형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유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종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5천년 농업국가의 아키타입과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넓게 보아 자연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런 양상의 미술을 자연미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시각적 물리적인 효과보다 심적이나 영상적 효과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자연을 외경의 대상에서부터 하나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농경민족의 전통적 아키타입하고 물화일체, 즉 대상과 자신이 하나라는 도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색, 천, 집, 색기 등의 매체와 금기, 신구 등의 무속적인 소재 및 색채는 다분히 자연의 의탁에 전복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추측하고 기복과 벽사를 기원해왔던 우리의 의식이자 의식이기도 했던 것이므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작품을 하는 작가들이 이러한 매체와 소재를 쓰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작품들이 오체와 무구를 쓰거나 그것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아키타입과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작품들이 비닐이나 나일론 등의 원색이나 형광색을 즐겨 쓰는 경향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지만 이것은 경우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이념적인 배경과 구심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미술운동의 대부분이 작가운영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념이 또한 대부분 작가나 작가들의 내적인 고백의 형태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념을 내걸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그러한 이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느 그룹을 막론하고 지적되는 최대의 난제입니다. 작가로서는 출품비와 제작비와 철거비까지를 부담해야 하니 개인 부담으로서는 큰 규모의 작품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과 출품이 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그룹의 운영위원은 작가 중에서 선임 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다한 업무에 따라 작가로서의 작업이 어려우며 결손 경비는 대부분이 운영위원들이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은 평가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운영위원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세상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 세상의 평가 앞에 놓입니다. 운영위원으로서는 그룹의 이념과 함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호평을 받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꼭히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홍보와 자료 정리, 기록의 문제는 대부분의 미술운동이 소홀히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최 측의 책임입니다. 자신을 홍보하거나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료로서 남기고 기록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매스컴에서 평론 측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축제적인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즉 소리, 색, 조형, 흥, 멋, 맛, 재미 등이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국인은 신명이 많은 민족입니다. 어릴 때 농악대의 풍물이나 서커스의 트럼펫 소리를 듣고서 가슴이 설레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러한 신명이 증폭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을 다시 요약해보면 이념과 구심점, 작품의 규모, 운영위원의 업무, 운영과 평가의 분리 문제, 홍보와 기록의 문제, 그리고 분위기의 문제가 되겠지만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운영과 이념 수립의 문제, 작품 제작 및 평가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 경제적 지원의 문제로 크게 대별하여 운영과 재정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영과 재정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거의 모든 문제는 재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모, 축제적인 분위기, 운영위원이 운영뿐이 아니라 홍보와 기록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재정적인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외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그룹 중에서 4개의 그룹 중에서 3개의 그룹이 어떤 형태건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순수하게 대성리 작가들에게 또는 딴 작가들에게 보내는 관중의 격려만큼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이고 현재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고되는 관중의 열기와 매스컴의 관심 속에서 연구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택하여 기업이 폐자재와 제작비를 지원한다면 홍보는 물론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한국 미술사의 기념비적 업적이 될 수 있으니 옥포의 야외 설치 미술제와 포철의 야외 철조각전 등에서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국 미술을 위한 청신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에 따라 경제적인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야투의 표현을 빌리자면 산탄총알 같은 작품 규모, 한결같은 작품 형식은 연륜이 오를수록 쉽게 눈에 띄는 양상이고 미술사적 취재에 적합하지 않은 자기 고백적 이념들이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서 폐쇄적 아집을 넘어 세뇌적 강요로 연결되는 일부의 경향이 그러한 것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양상들이 제살 베어먹기의 소모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김우중 씨 말마따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작품 제작 및 평가의 문제를 분리하는 경제적 그러므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미술이 90년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딛고서 재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감미술제의 경제적 여건 조성과 체계적 기록, 바다미술제의 그랑프리 제도와 공개심사 제도, 이념의 심화를 위한 야투의 연구 모임과 세계 무대를 향한 조직적 지향, 대성리 전의 관객 참여에 의한 공동작업 등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되
그룹은 나름대로 발전적 해체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싹이 돋듯 거듭나기가 아니고 새로 나기의 용기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룹은 썩는 것입니다.